상화는 조용히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넓고 두터운 재킷을 벗어 비와 눈물로 범벅이 된 순자의 좁은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재킷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스킨 향과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사내 특유의 짙은 채취, 그리고 원단에 남아있는 뜨거운 체온이 순자의 얼어붙은 몸을 묵직하게 감싸 안았다. 옆방 사람, 알고 계신 거죠? 순자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들었다. 슬픔에 잠식된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처연함이 그녀가 가진 고결한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순자의 젖은 눈동자가 상화의 시선과 얽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해지며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정전기가 일었다. 33세 여인의 벼랑 끝 절망과 35세 사내의 서늘할 정도로 맑고 깊은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힌 찰나였다. 805호라는 추악하고 불결한 진실의 바로 옆에서 804호의 남녀 사이에는 세상의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기묘하고 운명적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상화는 대답 대신 커다랗고 단단한 손을 뻗어 파르르 떨고 있는 순자의 차가운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군더더기 없는 사내의 거친 손마디가 순자의 매끄러운 손등에 닿는 순간 순자는 화들짝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방의 정체를 5분 안에 알아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낯선 젊은 남자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힘과 신뢰에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온전히 기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다. 창밖의 해운대 바다는 미친 듯이 비바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인 804호는 세상의 모든 풍파가 차단된 가장 고요하고 뜨거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상화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군 특수부대 출신다운 날카로움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사무실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순자의 흐느낌만이 채워졌다. 상화의 깊고 맑은 눈빛은 단 한순간도 순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무렵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보고를 듣는 상화의 미간이 좁혀졌고 이내 그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끌어당겨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군 정보망을 동원해 단 5분 만에 발가벗겨진 진실이었다. 상화가 건넨 하얀 메모지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 작은 종이 위에는 805호 여자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남편의 추악한 이중 생활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술대학원생, 20대. 순자의 시선이 그 단어에 꽂히는 순간 아침에 보았던 하얀 셔츠 깃의 살구색 립스틱이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며 하얀 치아로 자신의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었다. 남편은 50대의 권력과 재력을 무기 삼아 젊디 젊은 육체를 탐했고 그 대가로 33세 아내의 청춘과 존엄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805호의 얇은 벽 너머로 다시 한번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순자의 고막을 찢고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들었다. 순자가 고통으로 몸을 비틀며
귀를 막으려던 찰나 상화가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의 등 뒤로 밀착했다. 더는 듣지 마십시오. 상화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이 순자의 양 귀를 가만히 그러나 단호하게 덮어주었다. 당신의 고귀한 귀를 더럽힐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귓가를 파고들던 805호의 소음이 상화의 큰 손에 의해 차단되고 대신 사내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훈기가 순자의 차가운 뺨과 목덜미를 타고 뜨겁게 흘러들었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순자는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35세 사내의 탄탄한 가슴과 그 압도적인 체온에 기대어 겨우 헐떡이던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상화의 손바닥은 마치 그녀를 현실의 지옥에서 분리해주는 거대하고 안전한 방패 같았다. 그날 밤 비바람이 해운대를 핥히고 지나가는 내내 상화는 무너져 내린 순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 순자의 눈물이 잦아들고 그녀가 지쳐 잠들 때까지 그는 묵묵히 그녀의 방파제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젊고 피가 끓는 35세의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짐승 같은 욕망으로 선을 넘지 않았다. 그것은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온 33세 여인 민순자의 고결함에 대한 예의였고 낯선 여자에게 첫눈에 매료되어 버린 남자의 가장 깊고 묵직한 배려였다.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고요하고도 위태로운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고 지푸른 새벽동이 트고 있었다. 새벽 5시. 상화는 지친 순자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우고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해운대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차 안에는 짙은 침묵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하고도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터미널 입구에 차가 멈춰섰다. 순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기 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상화의 큰 손이 망설임 끝에 순자의 가녀린 손을 아주 짧게 잡았다가 놓았다. 그 찰나의 접촉에 담긴 찌릿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화가 특유의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이고는 차에서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탄 순자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상화의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33년에 굳건했던 세계가 박살난 어젯밤의 충격보다 자신의 손끝에 남아있는 35세 남자. 한상화의 체온이 그녀의 감각을 더 강렬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해운대의 비바람 속에서 그녀는 아주 위험하고도 눈부신 구명조끼를 발견한 것인지도 몰랐다. 제내장 조방 앞 민들레, 그리고 송도의 붉은 밤. 폭우가 쏟아지던 해운대의 밤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33세 순자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매일 아침 남편이 빳빳한 하얀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귓가에는 805호에서 새어나오던 끈적하고 쾌락적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 소리는 그녀가 8년 동안 정숙한 아내이자 두 사내 아이의 엄마로 헌신해 온 세월을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정신을 간신히 지탱해 준 것은 남편을 향한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같았던 해운대 804호에서 만난 35세의 남자.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던 한상화의 호수처럼 맑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의 단단한 어깨, 그리고 자신의 귀를 덮어주던 그 크고 따뜻한
두 손의 촉감이 순자의 온몸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남아 그녀의 호흡을 간신히 쥐고 있었다. 약속대로 이튿날 거실의 낡은 아날로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화의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순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상화는 군 특수부 책임자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된 남편의 뒷조사 서류와 805호 여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금요일 조방 앞 민들레라는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중하면서도 묵직한 사내의 물음. 순자에게 805호 미대생의 전화번호 따위는 이제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배신한 남편의 추악한 뒤를 캐는 것보다 35세 상화의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이 그녀에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이자 통로였다. 며칠 뒤인 금요일 오후 순자는 다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실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화장을 하고 그녀의 갸름한 선과 처연한 우아함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검은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비쳐드는 조방 앞 카페. 민들레의 구석진 자리, 상화는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부진 체격 위로 흐트러짐 없이 떨어지는 셔츠 차림의 그는 젊은 사내 특유의 뜨거운 생명력과 세상을 겪어낸 중후함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단번에 직감했다. 이것은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 단순한 조력과 감사의 만남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이끄는 치명적인 사랑의 시작임을. 상화는 묵묵히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아 순자를 송도 해변으로 이끌었다. 차창 밖으로, 송도 앞바다 위로 붉게 무너져 내리는 노을이 스며들어와 순자의 하얗고 유려한 목선을 관능적인 살구빛으로 물들였다. 사람들의 눈이 많습니다. 순자 씨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군요. 호텔룸에서 조용히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화의 배려는 군더더기 없이 세심하고 단호했다. 그의 짙은 눈빛에 압도된 순자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송도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룸에 들어선 두 사람은 1층 화러 식당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와 소주 3병을 룸서비스로 주문했다. 넓은 탁자 위로 소주잔이 오가며 방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한 긴장감과 낯선 설렘으로 교차했다. 투명한 잔에 채워진 독한 술이 33세 여인의 얇은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순자의 창백했던 뺨은 어느새 남편의 셔츠, 깃에서 보았던 그 천박한 립스틱 색깔보다 더 짙고 뜨거운 분홍빛으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전화번호. 사실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서류를 받겠다는 건 상화 씨를 만나러 오기 위한 핑계였을 뿐입니다. 침묵을 깨고 흘러나온 순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꼿꼿하게 앉아있던 35세 사내의 눈빛이 거세게 흔들렸다. 상화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탁자를 넘어와 순자의 하얗고 가는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소주 3병의 취기가 알싸하게 퍼지며 두 사람의 의식은 몽롱해졌고 오직 맞닿은 서로의 뜨거운 체온과 존재만이 세상에서 가장 선명한 진실로 다가왔다.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이 기묘하고도 참담한 추적극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두 남녀의 지독한 연가로 탈바꿈해 있었다. 창밖으로 송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방 안의 정막을 부술 때쯤 상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넓고
단단한 가슴으로 으스러지도록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낫고 뜨겁게 속삭였다. 평생 이런 마음 처음 느껴봅니다. 순자 씨, 당신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이성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순자는 상화의 탄탄한 가슴에 얼굴을 깊이 묻었다. 고위직 남편의 정숙한 아내라는 8년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오직 한 남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33세의 여자 민순자만이 그곳에 남았다. 상화의 크고 거친 손길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자석처럼 이끌려 하나가 되었다. 해운대 804호에서 애써 억눌렀던 사내의 열망과 여인의 굶주린 본능이 송도에 닫힌 호텔룸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무자비하게 폭발했다. 그것은 배신한 남편을 향한 얄팍한 보복 따위가 아니었다. 35년과 33년이라는 생을 각자 버텨온 두 영혼이 죽음보다 강렬한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깃을 떨리는 손으로 더듬으며 8년의 의무와 5년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허울을 모두 벗어던진 채 가장 깊고 내밀한 사랑의 희열 속으로 끝없이 침잠에 들어갔다. 제5장 운명의 담보, 그리고 2천만 원의 온기. 1989년의 끝자락, 거리에 울려 퍼지는 연말의 캐럴. 소리조차 부산 앞바다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데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을 잇는 700리 철길을 매주 오가는 33세. 순자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한파로도 얼릴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해운대 804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나 찰나의 인연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올가맨 거대한 운명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남편의 하얀 셔츠 깃에서 발견했던 살구색 립스틱의 끔찍한 상처는 35세. 상화의 서늘하고도 맑은 눈빛 아래서 흔적조차 없이 녹아내렸고 정숙함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순자는 비로소 생명력을 뿜어내는 온전한 여자로 숨을 쉬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짙은 코트 아래 그녀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얇은 검은 실크 원피스를 입고 조방 앞 민들레 카페나 송도의 호텔룸에서 상화와 마주할 때면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잣대를 문 밖으로 밀어낸 채 후회 없이 서로의 체온을 탐닉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이 서로를 갉아먹는 불륜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는 지독하게 끈끈하고 맹렬한 열애였다. 하지만 12월의 어느 늦은 오후 그 견고해 보이던 사랑의 성벽에 차가운 현실의 비수가 날아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순자는 평소처럼 상화의 2인 합자 오퍼상 사무실인 804호를 찾았다. 은은한 커피향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배어있는 고요한 공간. 상화가 따뜻한 차를 내오려던 찰나 책상 위에 낡은 아날로그 전화기가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수화기를 집어든 35세 젊은 사내의 단단한 미간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평소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상화의 호수 같은 눈동자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뭐라고요? 결제가 안 떨어지다니요. 내가 수입 오퍼 권리 증서에 내 집까지 담보로 걸어줬는데 그쪽 수입업자가 잠적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화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위태롭게 갈라졌다.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은 잔인했다. 그가 신뢰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보증을 섰던 수입업자가 고의로 결제를 미루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당장 막대한 자금을 메우지 못하면
젊은 나이에 피땀 흘려 일군 상화의 오퍼상은 물론이고 그의 유일한 안식처인 집까지 모두 은행에 넘어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 참담한 부도 위기였다. 조화기를 내려놓은 상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군 특수부대 출신다운 불굴의 투지로 35년의 험난한 세상을 개척해 온 그였지만 자본의 무자비한 논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절망에 빠진 사내의 구분 등 뒤로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밑바닥을 보여주었다는 수치심에 상화는 차마 순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조용히 소파에 앉아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순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 접어두었던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고위직 남편 모르게 순자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평생토록 쥐어짜 내듯 모아두었던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상금이었다. 순자는 상화의 곁으로 다가가 파르르 떨리는 그의 크고 거친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리고 사내의 넓은 손바닥 위에 그 종이를 살며시 쥐어주었다. 이게 뭡니까? 상화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무려 2천만 원이 찍혀있는 자기 압수표였다. 1989년 당시로서는 서울의 번듯한 집 한 채를 너끈히 전세 얻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상화가 화들짝 놀라며 수표를 밀어내려 하자 순자는 그의 손을 더욱 단호하고 뜨겁게 꽉 부여잡았다. 일주일 안에만 갚아주면 돼. 순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부도의 공포에 질려있는 상화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순자 씨, 나는 이 돈 못 받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모은 돈인지 뻔히 아는데 내 알량한 실수 때문에 당신의 숨통까지 조일 수는 없습니다. 상화의 단호한 거절에 순자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까치발을 들어 그의 탄탄한 목을 끌어안았다. 상화 씨, 당신은 해운대 804호 문을 열어 죽어가던 내 영혼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내 정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남자인데 고작 종이 조각 따위가 당신의 무너지는 어깨보다 무거울 리 있겠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내 운명에 거는 담보예요. 그러니 일주일 뒤에 꼭 살아서 멋지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요. 자네의 알량한 자존심조차 따뜻하게 녹여버리는 33세 여인의 맹렬한 헌신. 순자의 품에 안긴 상화의 커다란 어깨가 끝내 참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려왔다. 단순히 살을 섞는 연인을 넘어 생애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기꺼이 함께 뒹굴어 주겠다는 이 여자의 거대한 사랑 앞에 상화는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날 이후 일상의 풍경은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상화는 순자가 건넨 2천만 원의 수표로 급한 부도를 막아낸 뒤 특수부대 시절의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잠적한 수입업자의 뒤를 미친 듯이 쫓았다. 밤낮 없이 이어진 추적과 멱살잡이, 협박과 회유의 우여곡절이 이어졌다. 당초 순자에게 호언장담했던 일주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상화는 약속한 날짜를 넘긴 것에 뼈저린 죄책감을 느꼈지만 순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다독이며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사건 발생 2주일째 되던 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윈 상화가 헐떡이며 조방 앞 민들레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수입업자에게서 기어이 받아낸 결제 대금과 순자에게서 빌렸던 2천만 원의 수표가 온전히 들려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순자를 발견한 상화는 그대로 다가가 그녀를 부서져라 꽉 껴안았다. 2주일 동안 사투를 벌이며 묻혀온 세상의 찌든 냄새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채취를 가장 향기롭게 느꼈다. 미안합니다. 일주일 만에 갚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바보. 2주가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자는 충분해요. 순자가 상화의 야윈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위기의 파도를 함께 넘은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부도라는 거대한 현실의 암초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결속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재련해 놓았다. 이윽고 송도의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룸에서 다시 마주하는 35세 사내와 33세 여인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끈끈하고 맹렬한 사랑의 심연 속으로 서로를 온전히 던져 넣었다. 제6장 804호의 열쇠, 그리고 5월의 숲으로 향하는 길. 1991년이 밝아오며 서울과 부산을 잇는 700리 철길 위를 뜨겁게 오가던 두 사람의 맹렬한 연가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상화의 탁월한 외환딜러 능력을 높게 평가한 본사에서 그를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전격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91년 그 시절 유럽으로 떠난다는 것은 지금처럼 원할 때면 언제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벼운 헤어짐이 아니었다. 국제전화는 엄두도 내기 힘들 만큼 비쌌고 바다 건너 붙인 편지는 한 달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나야만 서로의 손에 가닿을 수 있던 지독한 단절을 의미했다. 상화의 파견 소식은 8년의 무채색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상화를 붙잡고 숨을 쉬어온 순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상화가 출국하기 한 달 전 두 사람은 그들의 운명이 움텄던 해운대 804호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졌다. 마치 하늘이 1989년 5월 30일에 그 운명적인 첫 만남을 재현하려는 듯 창밖으로는 거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5년입니다. 긴 시간이겠지만 나는 당신을 내 정신의 첫사랑으로 품고 갈 겁니다. 상화는 자신의 체온이 짙게 배어있는 804호의 낡은 열쇠를 순자의 하얀 손에 가만히 쥐어주며 낮게 속삭였다. 내가 유럽으로 가도 내 영혼은 이 방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5년 뒤, 아니 그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상화의 서늘한 입술에 자신의 뜨거운 입술을 깊게 포개었다. 그것은 슬픔에 젖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가장 순수하고 결연한 맹세였다. 그 밤 비 내리는 해운대 804호에서 두 사람은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사람들처럼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눈물보다 진한 소주 향이 방안을 채웠고 그들은 육체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화인호인을 깊숙이 새겨 넣었다. 며칠 뒤 상화가 외환딜러로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날 순자는 홀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살구색 립스틱을 묻히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짓는 삶, 아이들을 방패 삼아 껍데기뿐인 가정을 유지하는 비겁한 삶은 이제 끝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준 상화에 대한 예의이자 비로소 살아 숨쉬는 여자로 깨어난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숭고한 의무였다. 서울집에 도착한 순자는 늘 빳빳한 하얀 셔츠를 고집하던 남편을 마주하고 서늘할 정도로 고요하게 입을 열었다. 7. 우리 여기까지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청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남편은 당황했고 분노를 터뜨리다가 이내 비굴하게 매달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805호의 추악한 진실을 이미 뼛속 깊이 목도했던 순자에게 그의 입 발린 소리는 공허하고 불결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순자는 지체 없이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고위직 아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도 막대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그녀에겐 한낮 바람에 날리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순자가 세상의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서라도 간절히 원했던 단 하나는 오직 상화를 기다릴 수 있는 완벽한 자유뿐이었다. 누군가는 남편의 불륜을 덮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에게는 상화가 보내올 편지 한 통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외로운 시간만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결한 순간이었다. 이혼 직후 순자는 웅장하지만 숨막히던 서울의 집을 미련 없이 떠나 부산 근교의 한적한 교회로 향했다. 그녀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을 얻어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다. 그 카페의 이름은 5월의 숲이었다. 1989년 5월 30일 폭우가 쏟아지던 해운대 복도에서 자신의 귀를 덮어주던 상화와의 빗속 조우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은밀하고도 애틋한 약속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우아함을 꾸며내던 검은 원피스를 입지 않았다. 매일 아침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카페 한 구석에는 상화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반들을 채워두었고 창가에는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꼭 닮은 푸른 꽃들을 심어 정성스레 가꾸었다. 비록 그녀의 몸은 부산의 언덕 위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비 내리던 해운대 804호의 그 뜨거웠던 밤에 머물러 있었다. 유럽의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과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을 상화를 그리며 순자는 매일 밤 붙일 곳 없는 편지를 수첩에 꾹꾹 눌러 썼다. 이토록 가혹한 단절조차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순자에게 이 길고 외로운 기다림은 700리 철기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둘만의 새롭고도 지독한 연애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배신을 묵인하며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대신 순자는 상화와 나눈 고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녀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조차 포기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직 상화를 기다릴 수 있는 자유뿐이었다. 이혼 후 순자는 부산 근교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5월의 숲이라는 작은 카페를 열며 홀로 남은 삶을 시작했다. 이 카페의 이름은 5월 30일, 폭우가 쏟아지던 해운대 804호 앞에서의 운명적인 조우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은밀하고 애틋한 약속이었다. 화려했던 고위직 아내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순자는 매일 아침 우아한 검은 원피스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둘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상화와 사랑을 나누던 해운대 804호에 멈춰 있었다. 카페 한 구석에는 상화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반들을 조용히 틀어두었고 창가에는 그의 맑은 눈동자와 바다를 꼭 닮은 푸른 꽃들을 정성스레 가꾸며 상화의 흔적을 곁에 두려 했다. 8.
상화가 먼 유럽으로 떠난 뒤 찾아온 지독한 단절은 깊은 외로움이었지만 순자는 그 고독마저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주변의 누군가는 무모하게 상화를 기다리는 그녀를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순자에게는 상화가 바다 건너 보내올 편지 한 통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외로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결한 순간이었다. 매일 밤 순자는 붙일 곳 없는 편지들을 수첩에 꾹꾹 눌러 쓰며 그리움을 달랬고 그 짙은 그리움은 마치 깊은 커피 향처럼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상화 씨, 당신이 없는 부산은 매일 비가 내리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 기다림조차 제게는 사랑입니다. 라고 쏟아내는 그녀의 편지는 홀로 남은 밤의 처연함과 절박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줬다. 시간이 아득하게 흘러 서로의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사이가 되었음에도 순자는 매년 비 내리는 5월 30일이 되면 서늘할 정도로 잘 어울리던 그 검은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고 조용히 찻잔을 기울입니다. 찾을 수 없기에 영원히 빛나는 사랑, 그 지독하게 고독하면서도 찬란한 기다림이 바로 5월의 숲에서 순자가 견뎌낸 숭고한 삶의 모습이었다. 유럽의 차가운 거리에서도 1989년 해운대 804호의 빗소리와 순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버티겠다던 상화의 다짐은 런던 금융가의 잿빛 하늘 아래서 지독한 고독으로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외환금융의 격동기 속에서 상화는 유럽 시장에 그대로 체류하며 외환 딜러로서 거대한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매일 수천만 달러의 거대 자본이 오가는 모니터들이 차갑게 번쩍였고 런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는 사내로서 이룩한 화려한 부와 성취를 증명했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사내의 내면은 지독한 갈증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퇴근 후 텅 빈 펜트하우스에 들어설 때면 상화는 고가의 샴페인 대신 늘 독한 위스키 한 잔을 집어들었다.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유럽의 차가운 빗방울을 응시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단숨에 시공간을 초월해 1989년 5월 30일 폭우가 쏟아지던 해운대에 그 복도로 곤두박질 쳤다. 순자 씨, 오는 길에 비는 안 왔습니까? 자신이 묻던 그 다정한 질문과 수줍게 번지던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남편의 배신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기다리며 부산교회에 5월의 숲이라는 카페를 열었던 그녀. 3년 만에 일시 귀국돼 2층의 작은 방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3년의 공백을 보상받듯 나누었던 그 밤의 뜨거운 소용돌이는 상화가 타국에서 외로움을 견뎌내는 유일한 진통제이자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독약이기도 했다. 상화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이후 외환시장의 잔혹한 소용돌이와 바쁜 업무에 휩쓸려 결국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전화는 엄두를 내기 힘들 만큼 비쌌고 한 달이나 걸려야 닿을 수 있던 편지들마저 잦은 출장과 주소 변경으로 인해 어느 순간 뚝 끊어져 버렸다. 연락수단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 낳은 너무도 가혹한 단절이었다. 그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순자가 늘 입던 것과 닮은 얇은 실크 소재의 검은 원피스 하나가 소중하게 접혀 있었다. 상화는 거친 손마디로 그 부드러운 천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하얀 목선을 따라 쇄골로 스며들던 빗방울,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그녀가 가진 8년의 하늘, 사랑의 희열로 바꾸어 주었던 송도 해변에서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숨이 막힐 듯 생생해
상화는 종종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두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다. 내가 유럽으로 가도 내 영혼은 이 방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상화가 804호의 열쇠를 쥐어주며 남겼던 그 마지막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상화의 육신은 비록 1000km 떨어진 낯선 이국 땅에 결박되어 성공한 딜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700리 철길 위를 달려 그녀가 있는 5월의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막대한 불을 쌓아 올린 성공한 남자의 고독은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맹렬하고 순결한 맹세로 점철되어 있었다. 상화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이제는 생사조차 알길 묘연해진 그녀의 이름을 다시금 뼈아프게 되뇌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던 천생연분, 5년과 8년이라는 각자의 세월을 부수고 맞닿았던 그의 유일한 정신적 첫사랑. 유럽의 화려하지만 서늘한 일상 속에서 한상화라는 사내의 시간은 여전히 순자의 맑은 눈물과 해운대의 파도 소리 안에 영원토록 갇혀 있었다. 9. 제7부 700리 철길 위에 핀 비밀의 화원, 그리고 엔트워프의 보석. 해운대 804호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35세 상화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까지의 2년은 두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밀도가 높았던 시간이었다. 매주 금요일 서울역 플랫폼에는 늘 우아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33세의 순자가 서 있었다. 남편에게는 친정일이나 동창 모임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부산행 새마을호의 엔진 소리에 맞춰 거세게 뛰고 있었다. 상화 역시 맑은 눈빛으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빛이 나는 고결한 자태의 순자를 단번에 찾아냈고 두 사람은 1989년과 90년 그 찬란했던 2년 동안 부산의 곳곳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물들였다. 남편의 배신이라는 지옥 속에서 상화와 함께하는 이 700리 길은 순자에게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떠나는 거룩한 성지순례와도 같았다. 하지만 1991년이 밝아오며 이 찬란한 인연의 끝에 가혹한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상화의 탁월한 외환딜러 능력을 높게 평가한 본사에서 그를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파견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상화는 순자에게 자신의 체온이 밴 804호의 열쇠를 쥐어주며 영원한 기다림을 약속한 채 생애의 유일한 진실이었던 그녀를 남겨두고 바다 건너 차가운 이국 땅으로 떠나야만 했다. 유럽의 심장부에 도착한 상화는 거대한 외환시장의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 몸을 던졌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를 오가며 외환딜러로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퇴근 후 텅 빈 숙소로 돌아오면 언제나 순자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고독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상화는 이 미칠 듯한 외로움과 유럽 금융계의 높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지독하게 영어 공부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인고의 시간 속에서 그는 운명처럼 다이아몬드, 감정 및 감별 공부라는 매혹적인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상화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생리가 놀랍도록 자신을 맹렬히 끌어당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아몬드 딜러의 세계는 그가 매일 전쟁처럼 치러내던 외환 딜러의 업무와 수치적으로나 분석적인 면에서 엄청난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차가운 모니터 위에서 숫자와 종이 조각의 등락을 다루는 외환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매매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다. 현미경 너머로 투명하게 세공된 보석이 빛을 머금고 찬란한 광채를 뿜어낼 때마다 상화의 머릿속에는 해운대
804호에서 처음 마주했던 33세 순자의 서늘하도록 고결하고 맑은 눈빛이 겹쳐 보였다. 가장 단단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그 매력은 순자를 향한 그의 절대적인 열망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다. 결국 상화는 남은 생을 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1990년대 초반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외환 딜러의 삶을 미련 없이 등지고 당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거래소이자 세계 다이아몬드의 수도라 불리던 벨기에 앤트워프로 향했다. 군 특수부대 출신다운 치밀한 승부사 기질, 피나는 노력으로 갈고 닦은 완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천부적인 감정 능력을 무기로 그는 마침내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거래소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앤트워프의 고풍스럽고 육중한 거래소 건물 안에서 35세의 사내 한상화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돌을 다루는 다이아몬드 딜러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백만 달러의 다이아몬드가 오가는 숨막히는 딜링 테이블 위에서도 사내의 가슴 속에는 오직 단 하나, 1000km 밖 부산 외곽 5월의 숲에서 영원토록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 순자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실화. 새 천년이 밝아오던 2000년 다이아몬드 딜러로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상화는 마침내 길었던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인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는 서울에 자리 잡고 국제보석학회의 한국 분회장으로 취임하여 자신이 유럽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까지 보석 딜러들을 양성하는 교육업에 매진했다. 화려한 보석의 가치를 감별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명예로운 시간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추동하는 진짜 목적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생사의 기로조차 알 수 없게 된 유일한 사랑, 순자를 찾는 일이었다. 상화는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700리 철길을 다시 내려가며 과거의 흔적을 미친 듯이 뒤졌다. 순자가 자신을 기다리며 숱한 밤을 지새웠다던 부산 근교의 작은 카페 5월의 숲을 찾기 위해 언덕배기들을 샅샅이 헤맸고 낡은 수소문 끝에 그녀의 자취를 쫓았다. 그러나 휴대폰조차 없던 시절, 바다 건너의 가혹한 단절이 낳은 공백은 너무도 거대했다. 순자는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뒤였고 상화의 맹렬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방은 끝내 닿지 않았다. 2007년 국제보석학회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상화는 다시 한국을 떠나 홍콩으로 출국했다. 아시아 금융과 보석 거래의 허브인 그곳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딜러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그의 거친 손을 거쳐갔지만 그 어떤 완벽한 세공품도 1989년 5월 30일 비 내리는 해운대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자의 서늘하고 고결한 눈빛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2020년 초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은 노년의 상화는 홍콩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이제 상화는 뼈아픈 진실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도 끝내 찾을 수 없었던 그녀. 아마도 순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슴을 저미는 서글픈 직감이 그의 노년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검은 원피스 자락과 빗물에 젖은 청아한 목소리는 이제 현실에서 2번 다시 만질 수 없는 환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상화의 가슴 속에서 순자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만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던 유럽의 밤에도, 홍콩의 마천루 속에서도, 그리고 2026년 현재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804호의 문이 열리던 그 짧은 5분의 조우, 송도 해변에 철썩이는 파도 소리,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던 천생연분의 희열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호인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 지독하게 끈끈하고 아름다운 궤적은 어느 소설가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허구의 활자가 아니다. 한 사내가 자신의 청춘과 영혼을 전부 바쳐 살아냈던 90% 이상의 날 것 그대로의 숨결이 담긴 잔혹하리 많지 아름다운 실제했던 삶의 기록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영혼은 804호의 그 방 안에서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날의 약속처럼 한상화라는 사내의 생애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린 채 여전히 1989년의 빗속에 멈추어 서 있다. 비록 현실에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기에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영원히 빛나는 사랑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다이아몬드를 닮은 그녀, 민순자와 함께